2015년에 SNS에 올라온 하나의 사진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논쟁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이 드레스가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 사진을 보고 어떤 이들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흰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라고 했다. 양쪽 그룹은 각각 상대편이 말하는 색깔로 보이는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하나의 사진을 두고 사람마다 색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간의 뇌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뇌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들어보면 왠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곤 한다.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로 당시 독일 생물학자 야코프 요한 폰 윅스킬은 동물의 내적 삶이 인간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윅스킬은 해파리와 성게, 거미, 곤충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들 생물체의 연약한 신경계가 지각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을 탐구했다. 해양생물과 곤충의 감각기관이 우리 인간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윅스킬은 이 세계의 상당 부분이 그것들의 주관적 경험에서 배제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추측했다. 다시 말해 진드기는 뮤지컬을 즐길 수 없는데 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진드기는 맨 앞줄에 앉는다 해도 무대 위 공연을 볼 수 없다. 반면 진드기와 달리 인간은 바람에 실려오는 부티르산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츠 공연장에서 우리가 관객석 어디에 앉든 냄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윅스킬은 모든 생명체의 주관적 경험이 각자의 감각 세계로 한정된다면서 그 감각 세계를 움벨트라고 불렀다. 감각기관이 다르면 움벨트도 달라지며 같은 환경에 살아도 동물마다 움벨트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생명체는 전체 그림의 일부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윅스킬은 말했다. 어떤 생명체도 객관적 현실 전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동물은 자신이 인식하는 것이 인식 가능한 대상의 전부라고 가정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생명체도 객관적 현실 전체를 경험할 수 없다. 그들 각각의 움벨트는 각자의 생태 환경에 따른 주관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세계이자 지각적으로 경계지어진 내적 세계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움벨트는 공존은 하되 서로 겹치지 않는 수많은 감각 현실의 집합체다. 각 개체는 자신이 다른 움벨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윅스킬의 생각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철학자들은 늘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의 차이에 골몰해 왔으며 그 시초를 따지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씨름하는 문제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진 의도는 우리가 박쥐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박쥐의 음파 탐지 능력이 우리가 지닌 어떤 능력과도 비슷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주관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을 확장할 경우 동물이 저마다 다른 현실을 산다면 인간 역시 각자 다른 현실을 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아마 당신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 색깔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색깔로 보일까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드레스 논쟁에서 알 수 있듯 그 답은 아니다이다.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이 같지 않다는 생각. 즉, 우리 내면의 현실은 외부 세계가 모종의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며 외부 현실의 복제물이 아니라 하나의 내부 모형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사고를 탐구하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진 주제였다. 인도의 비영리단체에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사람에게서도 유사한 현상을 목격한다. 환자는 수술 후 붕대를 벗자마자 곧장 주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기처럼 그들에게는 형태와 색깔만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 물건을 향해 손을 뻗고 대상을 분간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물건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수년간 3차원을 인식하는 경험을 한 후에야 그 세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아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뉴런은 새로운 감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법을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청각장애를 겪다 인공와우 이식을 받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귀에는 처음엔 잡음만 들린다. 만일 어린 나이에 그런 처치를 받는다면 뇌가 외부 세계 소음의 패턴을 인식해 그 패턴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신호로 전환한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경우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감각 경험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온 탓에 이따금 인공와우 제거 수술을 받기도 한다. 소리는 없지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익숙한 현실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뇌 입장에서는 처음엔 모든 것이 소음이다. 그러다 뇌가 소음에서 패턴을 알아채고 그 다음엔 한 차원 높여 패턴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알아챈다. 그 다음엔 또다시 한 차원 높여 상호작용하는 패턴의 집합이 그런 다른 패턴들의 집합과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알아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단순한 패턴 인식에 더 고차원적인 패턴 인식이 쌓인 결과 뇌에는 외부 세계에서 무엇을 예상할 것인가에 관련된 대략적 그림이 형성된다. 패턴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인지하는 토대가 된다. 공이 둥근 모양, 탁자의 딱딱한 모서리, 인형의 부드러운 팔꿈치, 이들 각각은 특정한 신경 경로를 자극한다. 그리고 해당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나중에는 뇌가 외부 세계의 그런 특성들을 예상하게 되고 그것을 주변 환경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인이 늘 특정한 결과를 낳으면 우리 내면의 패턴 인식 능력은 그것을 알아채고 예상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내가 밤에 울면 엄마가 달려올 것이다. 으깬 감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벌에 쏘이면 아프다.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지각 내용의 규칙적 패턴을 토대로 예상하기 시작하고 그런 예상을 이용해 혼란스러운 세계에 예측 가능한 질서를 부여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즉 낯설고 모호한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 현실에 곧장 추가되지 않는다. 내면에 쌓인 패턴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여전히 소음으로 인식된다. 뇌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술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인지하는 과정처럼 말이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즉, 각 동물은 자신이 지닌 감각을 통해 한정되는 움벨트에서 살기 때문에 해당 동물에게 인지되지 않는 패턴은 그 동물의 내면 현실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자외선을 감지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자외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 수 있다. 갯가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이 눈으로 감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어 절대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뇌 가소성 덕분에 무언가를 반복 경험하면 뉴런이 그에 상응하는 활성화 패턴을 즉시 형성한다. 이는 각 개인의 신경계에 독특한 예측 모형을 만든다.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신경 회로를 동일한 방식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 맞춤형 휴지 전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요컨대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해 캄캄한 두개골 안에서 외부 세계의 모습에 대한 내부 모형을 만든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관찰자가 자신은 돌을 보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물리학이 옳다면 사실 그는 돌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 것이다. 뇌가 모호한 정보를 처리하는 법. 드레스 논쟁이 벌어지기 전 모든 현실이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것이라는 사실은 신경과학계에 익히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합의된 현실은 대개 물리적 위치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이들을 접하며 자란 사람들의 뇌는 비슷한 경향이 있고, 따라서 비슷한 가상현실을 구성하곤 한다. 만일 그들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보통 추상적 관념이나 이론 때문이지, 물리적 대상을 지각한 내용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드레스 논쟁이 일어나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우리가 눈으로 본 대상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면 해당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뇌와 다른 사람의 뇌는 각자의 방법으로 그 이미지의 모호함을 해소한다. 신경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러한 해소가 일어나는 대표적 예로 개인 내면의 쌍안정 착시를 들었다. 뇌가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동시에 택할 수 없고 한 번에 한 가지 해석만 선택하므로 쌍안정이라고 하며, 모두의 뇌가 동일한 두 가지 해석을 인정하므로 개인 내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를 한 번쯤 봤을 것이다. 예컨대 오리 토끼 이미지는 오리로 보였다가 토끼로 보였다가 한다. 뇌는 오리와 토끼를 동시에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받아들인다. 꽃병으로도 보이고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로도 보이는 루빈의 꽃병도 마찬가지다. 파스칼은 드레스 색깔을 놓고 의견이 갈린 이유에 대해 우리가 보는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낯설고 모호한 대상을 만나면 사전 확률을 이용해 모호한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때 사전 확률은 외부 세계의 현상이나 사건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신경 경로가 만들어내는 패턴 인식층을 뜻한다. 사전 확률은 원래 통계학 용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 외부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뇌가 가정하는 내용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데 뇌는 거기서 더 나아간다. 상당한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나면 뇌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해야 마땅한 것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뇌는 대개 자신이 보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을 본다. 신경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현상이 색각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스웨터가 어두운 옷장 안에 있는데도 초록색이라고 말하고, 구름 낀 밤하늘 아래에 있는 자동차를 파란색이라고 말한다. 이는 달라진 조명 조건이 익숙한 사물의 외향을 변화시키면 뇌가 스스로 사물의 색을 보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명이 달라지면 대상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광원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색채 항등성을 확보하려고 시각 체계를 재조정하는 보정 메커니즘을 갖추었다. 뇌는 현재 경험하는 것을 과거에 경험한 것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보정을 달성한다. 지각심리학자 기타오카 키요시는 이와 관련한 유명한 착시 사례를 제시했다. 그릇에 빨간 딸기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빨간색 픽셀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사진을 보는 당신의 눈에는 빨간색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뇌는 이 사진이 파란색 빛에 과다 노출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뇌 스스로 파란색을 덜어내고 약간의 색깔을 추가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딸기를 보고 빨간색으로 느끼겠지만 그 빨간색은 사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딸기를 먹어봤고 지금껏 살면서 본 딸기가 빨간색이었다면 딸기라는 익숙한 형태를 본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이 당연히 빨갛다고 가정한다. 이 사진에서 당신이 본 빨간색은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으로 형성된 가정이며 시각체계가 사실이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파스칼은 드레스 사진이 이와 동일한 현상이 드물게 일상적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진은 과다 노출로 찍힌 듯 배경이 하얗게 바래 보이고 이 때문에 드레스 색깔이 모호해졌다. 그러자 사람들의 뇌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광원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 이 사진은 흐린 날 싸구려 휴대전화로 찍었으며 사진의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둑하다. 파스칼은 사람들의 뇌가 조명의 모호함을 해소한 방식에 따라 뇌에서 인식한 색깔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그 모호함을 해소해 파란색, 검은색이라고 결론 내렸고, 다른 이들은 흰색, 금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즉 존재하지 않는 조명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결론에 도달했다. 요컨대 사람들이 드레스 색깔을 다르게 본 것은 뇌가 서로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고, 이로써 그들은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현실을 갖춘 두 진영으로 나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같은 현상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바로 거기서 갈등이 시작된다. 앞의 드레스 색깔 논쟁에서도 색깔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 인공조명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드레스를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그들의 뇌가 무의식적 시각 정보 처리 과정에서 드레스가 인공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진에서 노란색을 덜어내고 드레스를 더 어두운 파란색, 검은색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사진에서 파란색을 덜어내고 드레스를 흰색, 금색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뇌의 프로세스가 만든 결과물만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은 빛에 대한 각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뇌가 하는 거짓말이 그들 각각에게는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저자는 상대방의 결론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부수고, 타인의 강한 신념이나 확신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